일권하 제일 첫머리에 있는 사편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에서 15장 기계와 대공업부터 5편까지예요. 복습 자료를 조금 일찍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어제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음, 세미나 끝난 다음에라도 복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관상 복습했을 때처럼 복습 자료에 있는 제가 발췌한 문단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느 때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장 기계와 대공업 1절의 제목이 이제 기계의 발달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것은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기계는 노동 생산성을 발전시키는 다른 모든 수단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값을 싸게 하며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단축시키며 노동일 중 자본가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다른 부분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계는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 좋습니다. 15장 제일 처음에 막스가 존 스튜어트 밀을 인용하고 있어요. 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처럼 당대의 이제 주류 경제학자, 부르주아 경제학자 치고는 뭐 대단히 예외적으로 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기계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가 매일의 수고를 덜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건데 일종의 개탄이죠. 이제 기계가 발명되면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대했는데 막상 이제 노동자들의 그 처지, 노동일,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는 딱히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더 이제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개탄하고 있는 건데 막스가 거기에 대해서 뭐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것이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이제 명확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계로 대표되는 생산 수단의 이제 발전인데, 그게 예, 어떤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체제, 사회 형태, 생산 관계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이 오히려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에서 기계는 지배계급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봉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피린 씨 부탁합니다. 기계를 생산한 체계는 자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적 토대 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다. 그 체계가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종래의 형태로 더욱 발전한 이 빌려온 토대를 타도하고 자신의 생산 방식에 알맞은 새로운 토대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는 대공업은 수공업과 매니팩처가 제공한 기술적 토대와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공업은 그 특징적 생산수단인 기계 그 자체를 떠맡아서 기계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대공업은 자기에게 적합한 기술적 토대를 창조했으며 자기 자신의 두 발로 서게 되었다. 네, 좋습니다. 자, 기계제 대공업 이전의 단계가 매뉴팩처 단계예요.
그럼 이제 최초의 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매뉴팩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대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생산 방식으로는 그 대공업에 이제 요구되는 이런저런 이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518쪽 같은데 이제 보면은 동력기와 전동장치와 작업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작업기의 구성 부분들이 더욱 복잡, 다양하게 되고 더욱 엄격한 규칙성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동 체계가 완성되면서 다루기 이제 어려운 자재를 사용하는 게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다라는 등등 매뉴팩처적인 방식으로 이제 도저히 충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대두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기계로 기계를 생산하는 체계가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 대공업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이제 두 발로 서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기계의 형태를 취한 노동수단은 인간력을 자연력으로 대체하도록 하며 경험적 숙련을 자연과학의 의식적 응용으로 대체하게 한다. 매뉴팩처에서는 사회적 노동 과정의 조직은 순전히 주체적이며 또 부분 노동자들의 결합인데 기계 체계에서는 대공업은 전적으로 객체적인 생산 조직이고 여기에서 노동자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적 생산 조건의 단순한 부속물에 불과하다. 기계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오직 결합노동 또는 공동노동에 의해서만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동과정의 협업적 성격은 노동수단 자체가 강요하는 기술적 필연성이다. 기계가 이제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해서 특히나 이제 생산 과정, 이제 노동 과정에서 주객이 전도가 되죠. 사람이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사용하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가면 조금 더 그 공장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이 협업을 전제로 하는데 예, 이런 협업적 성격 자체가 대공업 단계에 이르러서는 노동수단, 기계 자체가 강요하는 이제 기술적 필연성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절입니다. 기계가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제 이전시키는 방식,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보고 있어요. 4번 보겠습니다. 은찬 씨 부탁합니다. 자, 은찬 씨 제 말 들리세요? 아, 지금 음성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김나영 씨 부탁합니다. 네, 기계는 노동 과정에는 언제나 전체로 참가하지만 가치 증식 과정에는 언제나 일부씩만 참가한다. 기계는 마멸에 의해 평균적으로 상실하는 가치 이상으로는 결코 생산물의 가치를 첨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계의 가치와 일정한 기간에 기계에서 생산물로 이전되는 가치 부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생산물 형성 요소로서
기계와 가치 형성 요소로서 기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어떤 노동수단이라도 노동 과정에는 언제나 전체로 참가하고 가치 증식 과정에는 항상 그것의 매일의 평균적 마멸에 비례해 일부만 참가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용과 마멸 사이의 이런 차이는 도구의 경우보다 기계의 경우에 훨씬 더 크다. 기계와 도구는 매일의 평균적 비용, 즉 그것들의 매일의 평균적 마멸과 예컨대 기름, 석탄 등과 같은 보조 원료의 소비에 의해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 구성 부분 이외에는 인간 노동의 협력 없이 존재하는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공짜로 일한다. 기계의 생산적 효용성이 도구의 그것에 비해 크면 클수록 기계의 무상봉사의 크기도 그만큼 더 크다. 대공업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과거 노동의 생산물, 이미 대상화된 노동을 자연력과 같이 대규모로 공짜로 이용하게 되었다.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자, 노동 과정은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기계가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전시키는 방식은 평균적으로 마멸되는 부분만을 이전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가치 증식 과정에서는 일부씩만 참가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기계가 실제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일부만 참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일종의 이제 무료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과정의 이제 이중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드러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인데요. 그 적지 않은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막상 지금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이 한정돼 있네요. 다들 이제 마이크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민병헌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공업적으로 또는 매뉴팩처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과 기계에 의해 생산된 같은 상품의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기계 생산물의 경우 노동수단에서 이전되는 가치 부분이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증가한다. 다시 말해 이 가치 부분의 절대액은 감소하지만 이 절대액이 예컨대 1파운드의 실이라는 생산물의 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자, 수공업적으로 생산된 상품과 기계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을 비교했을 때 상품 가치 중에서 노동수단에 해당하는 부분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뭐 숫자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면은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의 경우 그 상품에 이전된 도구에 마멸된 그 가치 부분이 50이라고 한다면 기계재 생산의 경우에 이제 기계의 마멸분이 30인 거죠. 이 예에서는. 그럼 이제 절대적으로는 노동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 부분이 감소했는데 수공업적 생산에서 이제 기계재 생산으로 이행하면서 생산성이 증대하면서 상품의 가치도 감소한 거죠. 그랬을 때 상품 가치 중에서 이제 노동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이제 기계재 생산의 경우에 상대적으로는 그 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자, 2절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린 씨 부탁합니다. 기계 생산에 드는 노동 기계의 가치 중 생산물로 이전되는 부분이 노동자가 도구를 사용해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보다 적은 한 기계는 노동을 절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계의 생산력은 기계가 대체하는 인간 노동력의 크기에 의해 측정된다. 만약 기계의 생산물을 싸게 하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기계를 사용하는 한계는 기계 자체의 생산에 드는 노동이 기계의 사용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보다 적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하는 데에는 그 이상의 한계가 있다. 자본가는 노동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노동력의 가치만을 지급하므로 자본가에 의한 기계 사용의 한계는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력의 가치 사이의 차이에 의해 설정된다. 자본가가 자신에게 상품의 생산비를 규정하며 경쟁이 자신에게 강제하는 것은 오직 기계의 가격과 기계가 대체 내려주세요. 네, 에 여기입니다.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한 노동력의 가치의 사이의 차이에 설정된다. 자본가 자신에게 상품의 생산비를 규정하며 경쟁이 자신에게 강제하는 것은 오직 기계의 가격과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력의 가격 사이의 차이뿐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계가 부르주아 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사용 범위를 가질 것이다. 네, 좋습니다. 기계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예, 더 적은 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상품의 가치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치라는 건 뭐다?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본가는 상품을 생산할 때 그 가치 전체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가 입장에서는 자기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생산한 상품에 덧붙여지는 이윤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자,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력이 생산하게 될 가치 생산물, V 더하기 S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계의 가치보다 크다면 기계를 이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본가는 잉여가치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의 가격과 노동자한테 지불한 임금, 노동력의 가치만을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설령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즉 노동이 창조한 가치가 기계의 가치보다 커서 기계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하고 노동을 절약할 수 있게 되더라도 자본가가 보기에 그 기계의 가격이 노동자한테 지불하는 임금보다 높다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자본가들이 기계를 도입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기계 도입의 명백한 한계를 규정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막스가 1860년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2026년 오늘날에조차도 막스 당시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생산력이 비할 데 없이 발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제 광범위한 분야들에서 흔히 3대 업종이라고 불리는 분야들에서 기계화나 자동화가 대단히 더디게 진행되거나 또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값싼 음,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분야라고 한다면은 굳이 값비싼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제 아무리 자동화와 기계화가 진척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생산 분야에서 이런 상황이 전면화되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조금 더 큰 넓은 시야에서 조망한다라면은
우리가 이후에 살펴본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렇게 그 기계화나 자동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다수의 이제 노동자들을 축출하는 이런 산업 분야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이제 쫓겨난 이제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이제 감수하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광범위한 기계화나 자동화가 여간해서는 진척되지 않는 분야들이 이제 공존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굴러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처럼 협소한 기준, 즉 노동자한테 지불하는 이제 임금을 기준으로 기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대체하는 이제 노동이 만들어낸 가치 생산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제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계가 사용될 수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현재 수준의 생산력 하에서 기계 도입이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서라도 비용을 더 많이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3D 업종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이제 생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계를 도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자, 이게 15장 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15장 2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15장 2절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15장 3절로 가면은 기계의 사용이 노동자들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3절의 제목이 기계재 생산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이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인데요. 이게 크게 세 개의 소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성과 아동 노동의 고용이고요. 두 번째가 노동일의 연장, 세 번째가 노동 강도의 강화예요. 자, 그리고 그 주로 이제 그 가장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 대목이 노동일의 연장이에요. 기계 덕분에 생산성이 증대했으면 동일한 규모의 생산을 위해서 훨씬 더 적은 노동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력이 더욱 증대하면 더 큰 규모의 생산조차도 더 적은 노동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노동일, 노동시간이 과연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산업혁명 직후에 노동일이 무제한적으로 연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수과제에도 하나 문제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일권상 공부할 때 이제 노동일과 관련된 계급투쟁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이런 언급을 하고 있었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일을 연장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 노동자에게 최대 12시간의 노동을 강제하는 데 그쳤다라는 거죠. 이것조차도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는데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부터 대공업이 탄생하면서 기계제 대공업, 산업혁명 이후로 노동일이 눈사태와 같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상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15장 3절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또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이제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기계는 물리적 마멸 외에도 이른바 도덕적 가치 감소를 입는다. 기계는 같은 구조의 기계가 더 싸게 재생산되거나 더 우수한 기계가 경쟁자로 나타나면 교환 가치를 잃게 된다. 이 경우 기계가 아무리 아직 새 것이며 생명력이 있다더라도 그 가치는 더 이상 그 기계 자체에 실제로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의 재생산 또는 더 우수한 기계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예, 좋습니다. 상품의 가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된다?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현재 시점에서 동일한 상품을 재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가치 크기를 규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모럴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이때 모럴은 윤리 도덕의 이제 의미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관철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자본가 입장에서 거액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불변 자본을 지출해서 기계 장치를 구매했는데 계속해서 기계 생산 분야에서 생산력이 발전하면은 동일한 기계가 훨씬 값싸게 생산될 수 있고 또는 더 성능이 좋은 기계가 동일한 가격 또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생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생산한 기계 장치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런 사태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이 기계를 전부 다 마멸시켜서 본전을 뽑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살아있는 노동과 끊임없이 접촉시켜야 되기 때문에 1분 1초도 이제 쉬지 않고 기계를 가동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노동일의 연장을 엄청나게 갈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 8번입니다. 김나영 씨 부탁합니다. 노동일의 연장은 기계와 건물에 지출되는 자본량을 변경시키지 않고도 생산 규모를 확대시켜 준다. 이로 말미암아 잉여 가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잉여 가치의 착취에 필요한 지출이 감소한다. 기계재 생산의 발전과 함께 자본 중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한 부분은 한편으로 가치 증식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살아있는 노동과 접촉하지 못하면 자기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는 형태로 묶인다. 기계 사용의 끊임없는 확대는 노동일을 점점 더 연장하는 것을 소망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우리가 노동일을 공부할 때도 교대제가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그게 교대제가 이제 본격화된 시기가 기계제 대공업 단계에서부터였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또한 또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계를 일정 시간 동안만 가동했을 때 각종의 이제 손해가 발생할 자본가 입장에서 그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동안만 가동되는 기계와 24시간 동안 이제 쉬지 않고 가동되는 기계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제 2배의 이익을 자신한테 이제 가져다 줄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기계의 가동 시간을 그대로 12시간으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규모의 생산을 원한다라면은 기계와 건물을 2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엄청난 이제 불변자본의 지출을 요구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기계와 건물
그대로 두고 살아있는 노동만 더 오랜 시간 접촉시키게 되면은 만사형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 그리고 이제 그 기계로 이제 대표되는 불변자본 부분의 이제 증가가 역시 노동일 연장에 대한 자본가의 소망을 엄청나게 확대시킵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기계가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또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을 싸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싸게 하는 것에 의해서뿐 아니라 기계가 처음에 아직 산발적으로 도입될 때는 기계 소유자가 고용한 노동은 강화된 그리고 더 효율적인 노동으로 전환되어 생산물의 개별 가치를 그것의 사회적 가치보다 싸게 함으로써 자본가가 하루의 생산물 가치 중 더 작은 부분으로 하루의 노동력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다. 그러므로 기계의 사용이 일종의 독점 상태에 있는 이 과도기의 이유는 엄청나게 크며 자본가는 이 첫사랑의 시기를 가능한 한 노동일을 연장함으로써 철저히 이용하려고 한다. 9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특별잉여 가치죠. 예외적으로 이제 높은 노동 생산성을 달성했을 때, 그 자본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직 기계화가 진행되지 않은 산업 분야에서 혼자만 기계를 도입했다라든가 또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월등하게 성능이 좋은 기계를 도입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잉여 가치가 영속적이지 않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외적인 지위가 사라지기 전에 이른바 이제 첫사랑의 시기가 지나기 전에 가능한 더 많은 이제 초과이윤, 특별잉여 가치를 획득하려고자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역시 이제 노동률을 연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기계제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기승전 노동일 연장입니다. 그죠? 항상 이제 노동일의 연장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10번 볼게요. 피린 씨 부탁합니다. 기계 사용이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필요 노동의 희생으로 잉여 노동을 확대시킨다 하더라도 기계의 사용은 일정한 금액의 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만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잉여 가치의 생산을 위한 기계의 사용에는 내재적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금액의 자본이 창조하는 잉여 가치의 두 요인 중 하나인 잉여 가치율은 다른 요인인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모순은 또다시 자본가로 하여금 그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착취되는 노동자의 수의 상대적 감소를 상대적 그리고 절대적 잉여 노동의 증가로 보상하기 위해 노동일을 무자비하게 극도로 연장시키게 한다. 10번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 상해 이제 11장에서 나왔었습니다. 11장이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법칙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법칙 있죠. 그래서 노동자 한 사람이 제공하는 이제 잉여가치량이 잉여가치율 곱하기 가변자본의 크기, 노동자 한 사람에게 지불되는 임금, 투하되는 가변자본이라고 한다면 N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가 획득하는 잉여가치 총량, 대문자 S는 소문자 S 곱하기 N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동자 한 사람이 제공하는 잉여가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잉여가치율을 높여야 되는데 잉여가치를 높이는 방식이 동시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줄이게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잉여 가치율의 증대와 노동자 수의 감소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 2법칙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본가가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보다 역시 노동일을 연장시키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식이 무한정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곧 자본론 2권과 3권을 공부하게 될 텐데 자본론 3권 3편으로 가면은 잉여가치율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위기적 구성이 고도화하면서 끝내는 이윤율이 장기에 걸쳐서 저하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이 11번에 나와 있어요. 박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한편으로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에 강력한 새로운 동기를 제공하고 또 노동 방식 자체와 사회적 노동 유기체의 성격을 크게 변형시킴으로써 노동일을 연장하는 경향에 대한 반항을 모두 좌절시키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부분적으로는 노동자 계급 중 종전의 자본가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층들을 자본가에 종속시킴으로써 또 부분적으로는 기계가 쫓아낸 노동자들을 하늘 없게 만들므로써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과잉 노동 인구를 생산한다. 기계는 노동일의 길이에 관한 온갖 도덕적, 자연적 제한을 없애버린다.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노동자와 자기 가족의 모든 생활시간을 자본이 가치 증식에 이용할 수 있는 노동시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한편으로는 자본가가 노동일의 연장에 광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자본가가 아무리 노동일의 연장을 소망하더라도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면 그 소망이 실현되지 않을 텐데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매뉴팩처 시기로부터 기계제 대공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조건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주의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그 자체로는 존 스튜어트 밀이 개탄했던 것처럼 수고를 덜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다.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기계가 자본주의적으로 될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생활 수단을 전부 다 생활 시간을 자본의 가치 증식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노동 시간으로 온전히 전환시켜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노동 강도의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기계 사용이 보급되고 기계 사용에 익숙해진 특수한 노동자 계급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노동의 속도에 따라서 노동의 강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하여 노동일의 연장이 공장 노동의 강도 증가와 나란히 진행된다. 결국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의 강도가 서로 배제하는 지점, 즉 노동일의 연장은 오직 노동 강도의 저하와 양립하며 또 반대로 노동 강도의 강화는 오직 노동일의 단축과 양립하게 되는 지점이 오게 된다. 좋습니다. 자, 새로운 기계나 기술의 도입이 노동자가 더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느냐,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동시에 이제 노동 강도의 강화도 함께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노동일 단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랬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랬을 때, 자본가들은, 줄어든 노동 시간을, 음, 더 노동 강도를 이제 높임으로써, 벌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과정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가 이제 13번에 나와 있어요. 민병은 씨 부탁드립니다.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 증가가 전혀 불가능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자본은 기계체계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함으로써 전력을 다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 몰두했다. 이와 동시에 상대적 잉여가치의 성격 변화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힘입어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 지출로 동일한 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된다. 그러나 강제적 노동일 단축과 함께 사태는 달라진다. 이 단축은 생산성을 발전시키고 생산 조건을 절약하도록 강력한 자극을 주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단축된 노동일의 범위 안에서만 달성 가능한 정도로 노동을 농축시키도록 강요하게 된다. 일정한 시간으로 압축된 더 많은 노동은 당연히 더 많은 노동량으로 계산된다. 외연적 크기의 척도, 즉 노동시간에 추가해 노동은 이제 강도, 농축도 또는 밀도라는 척도를 가지게 된다. 그렇죠.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일이 무제한적으로 연장되면서 노동일의 단축을 요구하고 공장법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일을 법률로 규제하자마자 자본가들은 그걸 이제 벌충하기 위한 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체계적으로 강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4번 보겠습니다. 피린 씨 부탁합니다. 노동일의 단축은 먼저 노동 강도의 강화를 위한 주체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즉, 노동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에 더 많은 노동력을 지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노동일의 단축이 법적으로 강제되자마자 기계는 자본가의 수중에서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짜내기 위한 객체적인 또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된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 즉 기계의 속도의 증가와 노동자 1인당 감독 또는 운전하는 기계의 수의 증대에 의해 달성된다. 기계와 인간 노동력의 탄력성이 노동일의 강제적 단축으로 말미암아 매우 크게 팽창하게 된다. 노동일의 단축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따라서 노동력 자체를 파괴하는 정도의 노동 강도를 일으켰다. 노동일의 연장이 법률에 의해 영원히 금지되자 자본은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노동 강도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경향과 노동력을 흡수하는 더욱 완전한 수단으로 기계를 개량하는 경향을 드러냈지만 이런 과정은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노동 시간의 새로운 단축을 불가피하게 하는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좋습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는 숫싸움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15장 4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장 4절이 이제 공장입니다. 공장 노동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서술들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박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노동도구와 함께 그것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숙련도 기계로 옮아간다. 도구의 작업 능력은 인간 노동력의 제한들에서 해방된다. 이리하여 매뉴팩처의 분업이 의거하고 있던 기술적 토대는 파괴된다. 그러므로 매뉴팩처를 특징짓는 전문 노동자들의 위계제도 대신 자동 공장에서는 기계의 관리인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균등화 또는 수평화 경향이 나타나며 또한 부분 노동자들 사이의 인위적 구별 대신 주로 나이와 성에 따른 자연적 차이가 지배하게 된다. 좋습니다. 보면 이제 기계 관리인들이 해야 될 이제 작업은 균등화 내지는 수평화된다라는 거죠. 이전에 그 매니팩처 단계에서는 그나마
숙련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이제 미중전 노동자들이 이제 위계화되어 있었다면, 기계가 지배하는 이제 공장에서는 대체로 이제 비슷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은 당시에 이제 공장 운영되는 방식이 성인 남성 노동자가 이제 기계의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고 자기 밑에 이제 여성과 아동 노동자를 몇 명씩 이제 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16번입니다. 김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매뉴팩처와 수공업에서는 노동자가 도구를 사용하지만 공장에서는 기계가 노동자를 사용한다. 전자에서는 노동수단의 운동이 노동자로부터 출발하지만 후자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수단의 운동을 뒤따라가야 한다. 매뉴팩처에서는 노동자들은 하나의 살아있는 메커니즘의 구성원들이지만 공장에서는 하나의 생명 없는 메커니즘이 노동자로부터 독립해 존재하며 노동자는 그것의 단순한 살아있는 구성물이 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 과정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도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노동 조건이 노동자를 사용한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러나 이 거꾸로 된 관계는 기계의 출현과 함께 비로소 기술적인 분명한 현실성을 얻게 된다. 자동 장치로 전환됨으로써 수단은 노동 과정의 진행 중에 자본, 즉 살아있는 노동력을 지배하며 흡수하는 죽은 노동으로서 노동자와 대립한다. 생산 과정의 지적 요소들을 육체적 노동에서 분리시키고 전자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계의 토대 위에 세워진 대공업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구상과 실행의 분리,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의 분리는 이미 매뉴팩처 단계에서부터 일어났지만은 기계제 대공업이 본격화되면 이게 정말로 이제 눈에 보이게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이제 그것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체제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장 5절은 기계 파괴 운동에 대한 이야기죠. 기계가 노동자를 이제 축출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기계 그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이 진행됐죠.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농촌 지방에서의 이제 그 스윙 폭동 같은 것들인데 그것이 갖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17번에서 언급합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노동자가 기계와 자본에 의한 기계의 이용을 구별하고 따라서 물질적 생산수단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회 형태를 공격하는 것으로 옮길 줄 알게 되기까지에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다. 네, 정확히 이렇다라는 거고, 여전히 이제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요. 뭐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공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시연하면서 노동자들을 이제 위협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네요. 피린 씨 부탁합니다. 대공업 분야에서 생산력의 비상한 증대는 다른 모든 생산 부문들에서 노동력에 대한 내포적, 외연적 착취의 강화를 수반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노동자 계급의 더욱더 많은 부분이 비생산적으로 고용된다. 그 결과 옛날에 가해내 노예는 하인, 하녀, 심부름꾼 등을 포함하는 공사자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큰 규모로 재생산된다. 네, 좋습니다. 뭐 15장 6절에 보면은 이른바 보상 이론이라는 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주류 경제학자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 기계 때문에 쫓겨난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되도 않는 이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왜 엉터리인가를 이제 막스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예, 통계를 하나 제시를 하죠. 6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조업의 취업자 수와 이른바 봉사자 계급이라고 불리는 생산적인 영역에서 이제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비생산적으로 고용되는 이제 노동자들의 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미 19세기 중반에 봉사자 계급의 수가 생산직 노동자들보다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적 생산의 불가피한 경향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7편에서 자본주의적 축적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더 이제 엄밀하게 막스가 제시를 했는데 이미 이제 15장에서부터 그런 사실들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장 보죠. 19번 보죠. 박나영 씨 부탁합니다. 공장제 생산의 방대한 비약적 확장력과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성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환, 즉 열병적인 생산과 이에 뒤이은 시장에 대한 과잉 공급, 그리고 시장의 축소와 이에 따르는 생산의 마비를 일으킨다. 산업의 생애는 중간 정도의 화랑, 번영, 과잉 생산, 공황, 침체라는 일련의 시기들로 구성된다. 기계가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 형편에 주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산업순환의 이런 주기적 교체 때문에 정상적인 것으로 된다. 네, 좋습니다. 7절의 제목은 기계제 생산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축출과 흡수예요. 그래서 호황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이제 자본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다수 고용되다가 공황을 두드려 맞고 이제 침체기가 지속되면은 축출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의 생존 조건, 생활 조건이 끊임없는 이제 불안정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이제 정상처럼 당연한 것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게 이런 되도 않는 방식으로 강제되는 게 자본주의적 생산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성매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인데요. 20번은 8절입니다. 자, 대공업이 발전하면 그 이전의 생산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매뉴팩처, 수공업, 가내공업은 전부 다 이제 사라지느냐? 결국엔 사라지지만 그 과도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김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기계는 수공업에 의거한 협업과 수공업적 분업에 기반을 둔 매뉴팩처를 타도한다. 공장 제도의 발전과 이에 따르는 농업의 변혁에 따라 다른 모든 공업 부분의 생산은 그 규모가 확대될 뿐 아니라 그 성격도 변한다. 집단 노동자 또는 결합된 노동인원의 구성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난다. 매뉴팩처 시기와는 반대로 이제 분업은 가능하다면 어디서나 부인, 각종 나이의 아동, 그리고 미숙련공, 간단히 말해 값싼 노동의 고용에 의거하게 된다. 이 점은 대규모 생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른바 가내공업에도 해당된다. 이 근대적 가내공업은 구식의 가내공업, 이것은 독립적인 도시 수공업, 자립적인 농민 경영, 그리고 특히 노동자 가족의 가옥을 전제로 한다. 관은 명칭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며 이제 공장, 매뉴팩처 또는 선대상인의 외부 부서가 되었다. 바보는 자기가 대량으로 한 곳에 집중시켜 직접 지휘하는 공장 노동자들,
매뉴팩처 노동자들, 수공업자들 이외에도 대도시나 농촌에 산재하는 간해 노동자들을 보이지 않는 그물에 의해 동원한다. 값싼 미성년 노동력의 착취는 진정한 공장에서보다 근대적 매뉴팩처에서 한층 더 뻔뻔스럽게 행해지고 있다. 이른바 간해공업의 착취는 매뉴팩처의 착취보다 한층 더 뻔뻔스럽다. 예, 좋습니다. 예, 근대적 매뉴팩처, 근대적 간해 공업이에요. 기계제 대공업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는 매뉴팩처와 간해 공업은 어떤 방식으로 존속하냐라는 거죠. 당연히 대단히 낮은 임금과 끔찍한 노동 조건, 무한정으로 이제 길어지는 노동일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낮은 비용으로 대공업적인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대공업과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몰락해가면서 다른 한편에서 이제 대공업의 하위 부서로 끈질기게 존속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끔찍한 초과 착취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이제 오늘날 대자본, 독점자본,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재벌들의 수지 계열화 있는 중소자본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자, 이어서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죠.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어, 오늘 다시 올려주신 거랑 어제 올라온 거랑 다른가요? 아, 20번이 좀, 예, 20번부터 좀 다른 것 지금, 같은데. 예, 맞아요. 예, 제가 어제 일요일에 진행할 때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게으름을 부려가지고 미처 언급하지 못하고 미처 이제 파일로 반영하지 못하고 말로 설명했던 부분을 어제 일요일 반 복습 끝나고 나서 파일을 제가 이제 교체해서 새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시 올려드리면서 그 이전 파일 가지고 계신 분들 교체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전 파일 네,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텔레그램 방에 올려져 있는 파일이 업데이트된 파일입니다. 네, 그걸 알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21번 읽어주십시오. 공장 제도에 의해 비로소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생산수단 사용의 절약은 공장 제도에서도 처음부터 노동력의 가장 무자비한 낭비이고 노동 기능에 필요한 정상적 조건들의 탈취인데 이 절약은 간해공업에서 그 적대적이고 살인적인 측면을 최고도로 드러내고 있다. 어떤 공업 부분에서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 과정들의 결합을 위한 기술적 토대가 적게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수단의 절약이 갖는 적대적이고 살인적인 측면은 그만큼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예, 뭐 대단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노동일 공부할 때부터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생산 부문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생생하게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 이 대부분 근대적 매뉴팩처와 근대적 간해공업에 해당하는 예외 없이 그런 분야들이었고 동시에 이른바 생산수단의 절약인데 사실 이 생산수단의 절약을 자본가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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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광적으로 추진하는 건 결국 이게 이제 자신들의 이제 이윤율에 커다란 예,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 아직 이윤율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부 안 했습니다. 3권에 대해서 3권 1편부터 이윤율을 언급하게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끔찍하게 이제 벌어지는지를 더 생생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네, 이른바
기술적 토대가 이제 적게 발전한, 그래서 대공업이 아닌 그 대공업 휘하에서 살아남은 매뉴팩처나 가내공업을 주로 예로 들고 있는데, 뭐 오늘날에는 이제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그런 대공업도 전혀 예외가 아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을 비롯한 이제 반도체 공장들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게 결국 이윤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이제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을 열심히 이제 절감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린 씨 부탁합니다. 여성 노동력과 미성년 노동력의 순수하고 완전한 남용, 모든 정상적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의 박탈, 과도한 노동과 야간 노동의 잔인성 따위에 의한 노동력의 저렴화는 결국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는 어떤 자연적 한계에 부닥친다. 이와 함께 이런 방식에 의거한 상품의 저렴화와 자본주의적 착취 일반도 또한 이 자연적 한계에 부닥친다. 마침내 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자 그렇게 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기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분산된 가내공업과 매뉴팩처를 공장제 생산으로 급속히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생산수단의 변혁의 필연적 산물인 사회적 생산 방식의 변혁은 다양한 가도기적 형태들의 혼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가도기적 형태들은 기계가 이러저러한 공업 부문을 이미 장악한 범위, 장악한 기간, 또 노동자의 그 당시의 형편, 매뉴팩처 승업, 가내공업의 비중, 작업장의 임차료 따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가도적 형태들이 비록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진정한 공장제 생산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감추지는 못한다. 공장법이 이와 같이 매뉴팩처 제도를 공장 제도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적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빨리 성숙시키지만 이와 동시에 그것은 투자의 증대를 필요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장인들의 몰락과 자본의 집적을 촉진한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대공업적인 방식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른바 공장법의 일반화였어요. 그런데 각종의 이제 핑계를 대면서 예외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상황이 자본론에도 나왔고, 동일한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의 이제 독점 자본, 재벌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는 수직 계열화된 중소기업들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일, 임금, 노동 조건들을 열악하게 유지하는 걸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이제 예외 조항들, 유해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중소자본가들뿐만 아니라 거대 자본가들, 재벌들이 왜 그렇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에서 이제 참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노동하게 되는 자본가들끼리의 이제 착취 조건의 균등화라는 게 진행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인 과정을 위해서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에요. 다른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가 8절이었고요. 그다음에 9절입니다. 보건교육조항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공장법의 일반적 확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근대적 공업은 생산의 기술적 토대뿐 아니라 노동자의 기능과 노동 과정의 사회적 결합들을 끊임없이 변형시키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 공업은 또한 사회 안의 분업도 변혁시키며 대량의 자본과 노동자를 한 생산 부분에서 다른 생산 부문으로 끊임없이 이동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공업은 자기의 자본주의적 형태에서는 종래의 분업을 그 고정된 특수성을 가진 채로 재생산한다. 대공업의 기술적 필요성과 대공업의 자본주의적 형태에 내재하는 사회적 특성 사이의 이 절대적 모순은 노동자 생활 상태의 모든 평온, 확실성, 보장을 빼앗고 노동자의 수중으로부터 노동수단과 함께 생활수단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위협하며 그리고 노동자의 부분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노동자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이 모순은 노동자 계급의 끊임없는 희생, 노동력의 한없는 낭비, 사회적 무정부성이 파괴적인 영향이라는 형태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부정적 측면이다. 예, 좋습니다. 자, 막스가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그 기존의 그 노동자의 생존 조건 그리고 가족제도 등등을 파괴했는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게 그걸 다시 깨트렸을 때, 즉 자본주의를 극복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회복할지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23번에서는 노동자의 처지가 끊임없이 이제 불안정해지는 이런 상황, 끊임없이 이리저리를 내몰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거야. 즉, 이른바 부정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예. 자, 변증법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자가 끊임없이 임의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부정하면은 이전처럼 안정적이고 그 목가적인 방식으로 평생을 이제 한 가지의 그 작업 기능에만 매여 있으면서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소망 하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그 생산 관계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소생산으로 이제 회귀하려는 그런 사고 방식과 그 상통하는 그런 상통하는 그런 이제 주장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죠. 24번 보겠습니다. 김나영 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공업은 노동의 전환성, 따라서 노동자가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최대로 적합하게 되는 것, 또는 노동자의 다양한 능력을 가능한 최대 한도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적 생산 법칙으로 인정하라고 자기의 파국, 공항을 통해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전환의 이런 가능성은 사회적 생산의 일반 법칙이 되어야 하며 기존 관계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조되어야만 한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탐욕을 항상 충족시켜주기 위해 비참한 상태에 묶어두고 있는 산업 예비군이라는 괴물은 어떤 종류의 노동이라도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즉, 부분적으로 발달한 개인, 그는 오직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기능의 담당자일 뿐이다. 개인은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 그에게는 각종의 사회적 기능은 그가 차례차례로 행하는 각종의 활동 방식에 불과하다. 개인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도 우리들의 이제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25번입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대공업에 기반을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한 이 변혁 과정의 한 요소는 공업학교와 농업학교이며 다른 요소는 직업학교, 여기에서는 노동자의 자녀들이 기술공학과 각종 노동도구의 실제 사용법에 관해 약간의 수업을 받는다. 이다. 자본으로부터 쟁취한 최초의 빈약한 양보인 공장법은 교육을 공장 노동과 결합시키는 데 불과하지만 노동자 계급이 불가피하게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하는 기술 교육이 노동자 학교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공장 제도로부터 미래 교육의 싹이 나오고 있다. 이 교육은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산적 노동을 학업, 체육과 결합시키게 될 것인데 이것은 생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키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년이 될 때까지 모든 노동으로부터 면제시키는 게 바람직한 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이다라는 거죠. 교육과 노동의 결합, 이론과 실천의 병행이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제도에 관한 내용이죠. 26번입니다. 피린 씨부터 갑니다. 자본이 미성숙 노동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착취하게 된 것은 친권의 남용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적 착취 방식이야말로 친권에 어울리는 경제적 토대를 제거함으로써 친권을 남용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종래의 가족제도의 붕괴가 아무리 무섭고 매섭게 보일지라도 대공업은 가정 영역 밖에 있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 과정에서 부인, 미성년자, 남녀, 아동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남녀 관계의 더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창조하고 있다. 또한 남녀노소의 개인들로 집단적 노동 그룹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산 과정이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 과정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적 노동 그룹의 자연 발생적이고 야만적인 자본주의적 형태에서는 부패와 노예 상태의 해로운 원천이 되지만 적당한 조건에선 이와 반대로 우아한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네, 좋습니다. 자, 부정의 법칙이 이제 어떻게 관철이 되는가라는 거죠. 노동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이전과 이제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달랐을 때,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한 부정화된 상황을 다시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질로 변화하는 것을 막스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제도에서도 이른바 이제 기독교 게르만적 가족 형태,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아직까지도 이제 뿌리 깊게 존속하고 있는 이른바 정상가족, 건강가족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것들이 얼마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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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남녀 관계의 더 높은 형태를 전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버려놓은 온갖 끔찍한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 이전 시기로 복원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생각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박나영 씨. 노동자 계급의 육체와 정신의 보호 수단으로서 공장법의 일반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되었다면 다른 한편 이 일반화는 다수의 분산된 소규모 사업체들이 소수의 결합된 대규모 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며 따라서 자본의 직접과 공장제도의 배타적 지배를 강화한다. 공장법의 일반화는 자본의 지배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낡은 형태들과 과도적 형태들을 파괴하고 자본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지배로 대체하기 때문에 자본의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도 일반화한다. 공장법의 일반화는 생산 과정의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결함을 성숙시킴으로써 생산 과정의 자본주의적 형태의 모순과 적대를 이리하여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요소들과 낡은 사회를 타도할 세력들을 모두 성숙시킨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법의 일반화가 결국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결집하고 뭉쳐서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네. 자, 네. 마지막 10절이 그 대공업과 이제 농업이거든요. 28번 보겠습니다. 김나영 씨. 예, 농업 분야에서 대공업은 낡은 사회의 보루인 소경영 농민을 파멸시켜 임금 노동자로 전환시킨다는 의미에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욱 혁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사회적 변혁의 요구와 계급적 대립은 농촌에서도 도시에서와 마찬가지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시초 축적 편을 공부하면서 예, 대공업의 발전을 통해서 농업 부문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농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봤었어요. 네, 예, 8편의 30장이었죠. 네. 대공업이 농업과 농업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일으키는 혁명인데 그 결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29번입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적 농업의 모든 진보는 노동자뿐 아니라 토지를 약탈하는 방식의 진보이며 일정한 기간에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는 모든 진보는 비옥도의 항구적 원천을 파괴하는 진보다. 한 나라가 대공업을 토대로 발전하면 할수록 토지의 파괴 과정은 그만큼 더 급속해진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동시에 파괴한 뒤에야 비로소 각종 생산 과정들을 하나의 사회적 전체로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다. 예,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막스가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적 생산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제 물질 대사를 이제 예, 파괴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것이 예,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이제 무분별한 탐욕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거의 모든 환경운동, 생태운동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인데 막스는 여기서 이제 그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을 그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거의 모든 환경운동, 생태운동이 인류라는 이제 인간이라는 이제 주체를 하나의 이제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독점한 소수의 지배계급이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제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 계급 문제의 해결이 선제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15장이었습니다. 자, 질문 또는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없으시면 5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9시 10분에 뵙도록 할게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